네,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유신익 KBWM 스타자문단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6월 CPI 발표됐습니다.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좀 커지는 양상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비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괴롭혔던 서비스업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더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은 주택가격, 렌트비라든지, 네. 그 외에 이제 메디케어 쪽, 그다음에 운송과 관련된 가격들은 여전히 높은 숫자를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상품 가격 쪽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중고차 가격이 전년 비해서 그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고, 네. 그리고 나머지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소폭의 상승 수준에서 이제 멈추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요약해 보면은 이제 에너지 가격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이렇게 슬롭이 이렇게 평탄화되고 있고, 나머지 서비스는 그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더는 안 떨어지고 유지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상품 가격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상치보다도 더 떨어진 상태를 보여줬다. 그러면은 이 숫자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의 정책에 대한 변화를 크게 예상하기보다는 이제 명분을 쌓아갈 수 있는, 즉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대선도 있고 연말에는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이슈들도 있는데, 그 전에 물가가 서서히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는 서비스업 관련되는 물가까지도 안정화 추세를 보이면, 전형적으로 상품 안 좋아지고 서비스업의 물가 떨어지면은 경기가 진짜 힘을 조금 약간 잃는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럼 연준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제 명분 쌓기는 이제 필요 없게 되고 바로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할 수 있는, 근데 그 기간이 좀 상당히 걸릴 것 같긴 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조금 더 뭐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명분을 쌓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뭐 시장에서는 높게 보고 있고, 그래도 뭐 마지막까지 좀 확인해야 될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서비스업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업의 물가가 분명하게 확연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이 서비스업 물가라는 게 우리가 계속 그 강조를 했지만, 사실 미국의 모든 경제의 패러다임은 서비스업에 다 중심이 있습니다. 서비스업에서 고용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최근에는 물론 주춤하긴 합니다. 네. 그러면 서비스업 쪽에서의 고용이 축소가 됨과 동시에, 축소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보면 너무 셌던 것들이 이제 쿨링 다운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물가도, 서비스업의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도 서서히 약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파월 의장이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지만 단순히 실업률 지표가 괜찮고 뭐 이런 거 가지고만 안 된다.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미국 경제의 방향성이 약화될 것을 고려한다면 금리도 정상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높았으니까 정상화를 해야 되잖아요. 경기도 약간 쿨링 다운 되니까. 그래서 정상화의 측면에서 인하를 할 거다라고 했으니, 서비스업의 관련 지표들, 경기 지표들, 서비스업 PMI 지수 뭐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 상황이죠. 네, 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서비스 관련 지표들을 유심히 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파월 의장, 뭐 우리에게는 고용을 지켜야 하는 의무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뭐 요즘 샤메 법칙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요. 미국 고용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고용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듀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맨데이트를 갖다 듀얼 듀티다, 그러니까 두 개다. 네. 왜냐면 물가도 잡아야 되지만 실업률도 잘 좋게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 근데 지금 최근까지의 트렌드나 파월 의장의 행간의 의미들, 발언의 의미들을 해석해 보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경기도 자신이 책임지겠다. 이 미래 경기라는 거는 뭐 되게 어려운 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상 미국이 재정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서 국채 발행을 많이 하고 있고, 그 국채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발행이 잘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국채 시장이 불안한데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주고 안정화를 시켜줘야 되는 의무가 연준에게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단기 자금 시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안정화 노력을 해왔던 게 확인이 되고,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제 그 경기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그 패턴들도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 두 번째는 샤메 법칙이라는 거는 이제 시청자님들 다 보시면은 이제 간단히 해석을 드리면, 이 샴이라는 법칙이
말 그대로 최근에 네. 최근 평균의 실업률 수치가 3개월치의 수치가 이전에 12개월, 그러니까 좀 복잡하지만 이전 12개월치의 최저치보다도 0.5%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있을 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한 1년 전에 최저치보다도 지금 3개월 평균의 숫자가 0.5 이상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경기가 침체가 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지금이 0.4%포인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의 패턴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좀 안 좋아지고 약화되는 흐름이 맞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언제 개발된 지표냐면요. 사실 그 코로나 이전에 개발된 지표예요. 그러니까 네. 좀 아웃데이트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실업률 숫자도 중요합니다. 지금 4%인데 자연 실업률이 4.2, 4.3 정도 추정이 되거든요. 미국의 의회 단체에서 추정한 게. 네.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이라면 경제가 그냥 정상적이고 아무것도 인플레도 없고 과잉 지출도 없고 그냥 정상적일 때 노멀할 때 4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수준에서 4.2인데 그것보다 아직은 낮으니까 뭐 버폭이 아직은 남아있는. 아주 쉽게 표현해드리면은 100m 달리기를 갖다가 보통 평균은 성인이 12초, 13초 하는데 7초에 뛰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이분이 어느 구간에서 갑자기 8초대, 9초대로 좀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체력이 완전히 저하됐다. 이제는 아웃데이트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속도를 좀 줄이고 있는 상태,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네, 고용 시장 상황까지도 알아봤고요. 지금 미국의 뭐 경제는 급격한 뭐 둔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연착륙 향해서 좀 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연착륙 정도이고 그 연착륙이 장기화되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연착륙이죠. 그러니까 이 미국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공모함과 같습니다. 경제, 주체들, 그 다음에 기업들, 막 규모가 어마하죠. 이게 명목 GDP로만 24조 달러인데요. 이 항공모함이 쫙 가다가 바다를 갔다가 순항을 엄청나게 합니다. 뭐 이스라엘 전쟁도 있었고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지만 계속 순항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기름을 한번 좀 넣을 때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멈추는 거지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채비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멈춰서 잠깐 휴지기를 갖는 거지 이게 이제 속도가 이제 더뎌지면서 멈추는 완전히 멈추는 그런 시즌 아니다. 그러면 스스로 통제한다는 얘기를 왜 표현해 드리냐? 아직은 재정이 남았거든요. 국가 부채가 문제가 되고 재정 지출은 뭐 요 올해만 보더라도 재정 수지 적자가 마이너스 6% 정도 GDP 대비해서 그 정도로 크게 나올 것 같은데 관건은 여기서 재정을 더 쓸 수 있고 부채를 더 끌어당길 수 있느냐 여부는 달러에 있습니다. 달러 패권. 근데 여러분들 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공고한 수치, 외환시장에서 공고한 수치를 보이는 거는 여전히 달러밖에 없거든요. 패권이 다시 갖춰져 나가고 있다. 작년도만 해도 기승은 났다, 손상이 났다라고 표현했지만 오히려 다시 역차별적으로 나홀로 성장을 하는 미국이 달러 패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재정을 확보하는 시기가 앞으로 2, 3개월 혹은 길면은 2분기 정도까지 걸리겠지만 결국 대선이 끝난 이후의 타이밍에는 또 재정 지출 확대 정책으로 분명히 그들은 패러다임을 정할 것이다. 즉 잠시 쉬었다가 다시 채비를 하는 그런 순간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의 경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제 가기 위한 뭐 채비를 하는 과정이다라고도 분석을 해주셨고 잠깐 뭐 대선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대선 향해서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첫 대선 토론 이후에 트럼프 가능성 부각이 되면서 뭐 트럼프가 되면 수입품의 관세를 더 강하게 매겨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캠프를 가요. 네. 어린 아이가 유치원생이 캠프를 가면 부모들 입장에서 두 가지 걱정이 들죠. 가가지고 좋은 학습 활동도 하고 재능도 일깨우고 좋지만 가는 도중에 요즘에는 이제 사고들이 하도 많으니까 네. 버스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가서 해충한테 물리면 어떡하지? 걱정들이 많잖아요. 네. 바로 이 양면이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이런 걱정 때문에 캠프를 가지 못하게 막는 게 옳은 걸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면은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급부상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미래 최첨단 도시를 건설하겠다.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건설에 이어서 그것도 하지만 미래 최첨단 도시를 굉장히 광활하게 이제 건설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겠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뭐 이런 부분하고 관세부가 이것까지 결부되면 결국에는 수입되는 가격들이 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출 내부에서 지출도 많으니까 결국에는 인플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수요 쪽을 생각 안 한 그런 이제 분석이다. 한쪽만 치워졌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정 지출을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티파티라고 하는 초강경파들이 10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그 목소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분들은 작은 정부를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출을 하더라도 사실 그동안에 민주당의 예산안 지출에도 걸림돌을 크게 했던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분명히 통제를 어느 정도 할 거기 때문에 적정 수준 제어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내부의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그 관련되는 제품을 수입해서 쓰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쓸까요? 아니죠. 네. 오히려 그 수요가 둔화가 되겠죠. 바로 그게 언제 나타났었냐? 16년도 이후에 이제 미중 전쟁이 일어났을 때 관세가 부과되니까 오히려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제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리플레이션, 즉 인플레이션이 다시 과격화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통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인플레이션 본격화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뭐 최근에 그 연일 신고가 기록하던 S&P 500 간밤에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목표 지수 뭐 상향한 IB들도 많지만 빅테크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의견도 적지 않고, 네. 기술주들의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산업이 어떻게 보면은 먼저 금융 쪽에서 먼저 반응했던 게 IT 빅테크, AI 쪽이었던 것 같고, 실제 금융 쪽에서 반응을 했지만 실물 쪽으로 또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상당히 좀 필요합니다. 네. 근데 너무 이제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가 한쪽에 쏠리면서 더 많은 것들을 미래의 이익과 매출의 어떤 기여도를 빨리 끌어당긴 거고요. 물론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30년도까지 장기적으로만은 이 AI가 접목됨으로 해서 미국의 GDP가 2%포인트 이상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 맞아요. 근데 금융에서 먼저 그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이 실물, 즉 산업과 제조업에 직접 적용이 되게끔 하는 이 적응의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적응의 기간은 최소 1년에서 6개월 정도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과도하게 투자 심리 쏠렸던 부분이 약간의 조정을 겪는 정도. 그래서 지금은 그 역시도 AI 빅테크 쪽도 휴지기, 잠깐 쉬고 채비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산업의 휴지기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장기적으로 우상향 맞지만 실물 산업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뭐 지표도 연준 9월 금리 인하 지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9월에 예상대로 금리가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일단은 오늘에 나오는 이제 반응처럼 시장의 변동성들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금리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결국엔 경기가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투자 심리도 줄고 경제 심리도 악화가 된대라는 기존의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거는 전형적으로 이제 재정의 여력이 없는, 예를 들면 유럽이라든지 신흥 수출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떨어뜨리면 재정 지출도 못 하는데 금리 인하까지 할 정도면 더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무기가 금리 인하밖에 없으니까 계속 금리 인하만 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금 플로우라든지 심리가 좀 위축이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입장은 다릅니다. 사실은 금리 인하를 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재정으로서 부양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 우리 투자 시장이나 경제 심리의 어떤 시장의 모멘트는 전부 다 기승전 성장에 있거든요. 근데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느냐? 미국은 있다. 그래서 잠시 잠깐 변동이나 심리적 불안을 잠시 겪을 수는 있지만 성장의 패러다임은 이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장 패러다임은 이어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보면은 바이오헬스 쪽 좀 흐름도 최근에 좀 좋았는데, 금리나 기대감 좀 반영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금리에 가장 민감하죠. 왜냐하면 연구를 하고 네. 항상 기술을 갖다가 새로 확보해야 되는, 그래서 자금이 항상 필요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에 민감한 건 당연한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어찌됐든 떨어질 수 있는, 이제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됐다는 측면.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두 번째는 최근에 바이오 산업 자체에서의 그 M&A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3년 주춤했었고 24년 상반기에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트럼프든 그 바이든이든 약가 인하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외치고 있어요. 약을 싸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네. 표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많은 빅파마들, 그러니까 좋은 약을 팔았던 빅파마들이 사실은 이제 특허가 거의 다 만료가 될 시점이 5년, 10년 안에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즉, 싼 약을 만들어야 되고 특허는 오고, 그러면은 뭐냐면 이를 통칭하는 대표적인 어떤
교두보는 뭐냐면 기술입니다. 좋은 약을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기술에 대해서 이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바이오 플랫폼화되어 있는, 즉 기술을 플랫폼화해서 상용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빅파마들한테 어느 정도 인정받은 기업들 한테까지 러브콜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바이오가 뭐 금리 인하하면 다 좋아요 이런 측면이 아니고, 산업이 또다시 새로운 기술을 찾아서 활발한 어떤 M&A와 기술 경쟁들, 그 중에서 어떤 기술이 기존에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은 또 러브콜을 받는 그런 큰 변화가 있다는 걸 쭉 주목하시고, 관련된 이제 산업과 기업군을 좀 공부를, 스터디를 정확히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바이오 산업 인수합병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산업 자체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이 됐습니다. 금리 인하 뭐 8월이냐 10월이냐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박사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좀 저는 더 길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컨센서스랑은 좀 다르게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미국의 금리 인하의 패턴을 확인하고서 바로 인하를 하기에는 부담이 많을 것 같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우리가 경기가 좀 약화된다는 것 때문에 미국보다도 좀 빠르게, 유럽 재정위기에 있었을 당시에 좀 빠르게 했다가 사실 좀 정책의 엇박자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켜보는 스텝이 최소한 미국이 2회째 인하할, 그러니까 시점, 그러니까 인하가 거의 2회째쯤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거의 형성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 그쯤에서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오히려 연말 이후로도 좀 미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조금 더 미뤄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사실 코스피는 뭐 지금까지는 미국 증시 대비해서 랠리는 펼치지 못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뭐 금리 인하 기대감 커지고 뭐 현실화되면 우리 증시에는 좀 상승 모멘텀이 된다고 보십니까? 시장 자체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스마트해졌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만으로 시장이 모두 다 좋아진다, 이거는 좀 약간 나이브한 분석인 것 같고, 네. 금리 인하 이외에도 최근에 시행이 되고 있는 밸류업 정책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잠깐 쉬고 있지만 AI,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소재 산업들이 또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소재 부분, 그 다음에 바이오 쪽, 이런 부분들은 금리 인하의 트렌드와 함께 어느 정도 시장의 메리트, 산업의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인플로우, 자금의 인플로우도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좋은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금리 인하 하나만으로 모든 시장이 다 좋아지는 그런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차별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하나만으로 뭐 시장 전체가 움직이는 뭐 이런 과거와 같은 상황은 아니다. 시장이 많이 스마트해졌다는 점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KBWM 스타자문단 유신익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